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오늘부터 집행됩니다. 정부는 동시에 관세 인하 등을 통해서 밥상 물가를 떨어뜨리는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도 발표했죠. 그만큼 서민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속전속결식 경제대책,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떨지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그리고 민생안정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국회에서 어제 통과되자마자 국무회의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자, 이 정부가 낸 안과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최종 통과된 안,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원안에는 26조 3천억이었는데 예. 여러 가지 좀 고쳐가지고 28조 7천억이어서 한 2조 4천억 정도 늘어났어요. 정부안보다 늘었고요. 예, 그 늘어난 금액이 2조 4천억이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네. 그 내용은 뭐 조금씩 손을 대어가지고 예를 들면 방역도 원래 6조 1천억이던 것을 7조 2천억으로 한 1조 늘렸고 뭐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그 손실 보전금이라는 거거든요. 손실 보정금. 예, 그렇죠? 손실 보상이 아니고 네. 손실 보전.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전서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 완전한 그게 보상. 이제 예. 그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이 이제 23조인데 예. 그 금액에서 이제 조금씩 올려가지고 최대 이제 1,000만 원 준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예. 조금 손을 보긴 봤는데 큰 그림에서는 예. 차이는 없지만은 이것도 들여다보면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23조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거 많은 아닙니까? 것 같죠? 네. 많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맥시멈으로 받아야 1,000만 원이거든요. 네, 1,000만 원. 최대 1,000만 1,000만 원. 원도 네. 1,000만 원도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출이 최소한 4억이 넘어야 되고요. 4억이 넘어야 되고 손실 보상이 예. 60%가 넘어야 돼요.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네. 매출이 4억이 넘어야 되고 그 매출이 준 매출 손실률이 60% 넘어야 된단 말이죠. 매출 감소율, 그렇죠? 그러죠. 감소율이 그게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출이 2억에서 4억 정도의 그 중소상인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예. 이분들이 대체로 매출 손실률이 40에서 한 60% 정도 된다고 보면 네.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800만 원이니까 뭐 800만 원도 많다고 하면 많은데 실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규모는 뭐 2년 동안 몇 천만 원에 해당될 테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좀 적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쉽지만 예. 그렇다고 또 이것 가지고 또 뭐 계속 또 몇 달씩 이렇게 벌써 2년이나 늦었는데 예. 저는 빨리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네.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손실 보전 스케줄을 그림을 보면 약간의 그 조금 우리가 모순된 부분이라 할까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손실 보전 금액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정부안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약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있다. 부분이 비합리적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매출 감소가 예.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 하자고요. 매출이 줄어든 금액이 1억 2천이라고 하자. 네.
1억 2천인데 네. 내가 연간 매출이 2억이 하면 6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600에서 700. 매출 연간 2억 이하면. 네. 근데 2억에서 4억이면 똑같은 1억 2천의 매출 감소인데도 700에서 800 받아요. 아, 그리고 이 매출이 또 4억이 넘어가면 똑같은 1억 2천의 매출 감소인데도 600만 원, 70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이 그림의 곳곳에 지금 숨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 보전금 규모가 생각보다는 좀 적다 하는 문제도 네. 제기를 하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매출 규모하고 손실 규모하고 매출 감소 손실 규모하고를 연결지어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예. 똑같은 손실 규모인데 매출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화면에 손실 예, 저기 보정이 나와 있는 나오는데 그림이 좀 어떤 복잡한데요. 네,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수평선을 그어서 보면은 네. 제일 밑에 화살표가 600에서 700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일 밑에 그 화살표가 파란 네. 선으로 그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700 주는 데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위에 사각형이 800에서 1000만 원 주는 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수평선을 딱 그어 보면은 그 수평선이 600 주는 선도 통과하고 700 주는 선도 그렇습니다. 통과하고 또 다시 600 주는 선도 통과하니까 예. 손실 규모는 똑같은데 내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600 받을 수도 있고 700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저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비합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네. 번째로는 이 최대 1,000만 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사람은 우선 극히 적다. 첫 제일 번째. 오른쪽에요. 그죠? 예, 예. 4억 이상의 매출에다가 예. 손실이 60% 이상 넘어야 된다. 정부는 그걸 홍보하지만 현혹되면 안 된다. 최대 1,000만 원 굉장히 적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받는 그다음에 사람이 그러니까 작다는 거죠. 손실률은 같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런 건가요? 같은 금액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1억 2천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매출 손실이 발생했는데 내가 사이즈가 크면 600, 그러니까요. 가운데는 700, 더 작으면 600. 상당히 이런 스케줄은 좀 매출이 확실히 적은 문제예요. 분들의 불만이 커질 공산이 있습니다. 그런 보면 안 그런가요? 근데 저걸 이제 들여다보면 저같이 이거를 전체를 그려놓고 예. 이게 어떻게 됐나 하는 걸 조감을 해보면 저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비교를 할 거니까요. 이웃집 소상공인과 왜 손실이 똑같은데 나는 적게 받았지 하고 불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차이가 예. 600, 700, 600이니까 100만 원밖에 차이가 네. 안 나는 거기 작긴 한데 예. 저는 그 스케줄 자체가 예. 너무 좀 모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권대중 교수님, 방금 네. 그 추경 예산은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세동 교수님의 지적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손실 보는 퍼센트로 이렇게 예. 매출 규모에 따라서 예. 손실 보는 건 똑같은데 네. 이 그 차등화된다는 게 좀 네.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 첫 번째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행하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대상이 좀 또 늘어난 부분들이 이번에 뭐 특고 프리랜서들은 좀 규모가 많이 늘었죠? 그거는 예. 그거는 그 손실 보전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어떤 제목 하에 들어갔냐 하면요. 예. 민생 안정에 들어가 있어요. 아, 민생 안전. 민생 안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좀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원래 원안에는 네. 특고 그죠? 예. 100만 원 주겠다 하는 예. 걸 200. 200으로 배로 그다음에 늘렸고 버스 택시 기사는 200 주겠다 한 걸 300. 300만 원. 그다음에 예술인 등등은 100 주겠다 200. 그러니까 이건 아직 통 크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 크게 쓰면 오늘 그 나라빚 갚는 규모는 더 줄게 되는 거죠. 못 갚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 소상공인 그 지원 금액이 26조 3천억에서 예. 28조 7천억으로 한 2조 정도 이제 늘어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몇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체 제가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요. 특고 해상자가 70만, 네. 택시 버스 기사가 16만, 16만. 예술인이 3만 해갖고 예. 한 9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네. 해서 100만 원씩 올렸으니까 100만 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예. 뭐한 하여튼 그죠? 뭐 많이 얼마인가요? 늘어나네요. 1억? 아니요, 저 1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 금액이 정부 안에 배가 됐고 그렇죠.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는 당초 200만 원을 정부가 생각했는데 국회 여야 합의로 300만 원을 늘어났고 이번 민생안정대책에서 이 서민들의 워낙에 지금 물가 부담이 크잖아요. 네,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낮추기 위한 대책 어떻게 낮아지는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두 큰 콩이요. 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가격이 예, 폭등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식용유라든지 또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데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예. 이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첫째 예. 관세를 대폭 낮췄어요. 관세를요. 관세 아예 없앴어요. 예. 이걸 할당 관세라 그러는데 이 14가지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꼭 필요한 네. 그런 농수산물이나 원자재 그 세금을 예. 많이 내렸어요. 제일 눈에 확 띄는 게요. 네. 돼지고기 관세가 한 25% 되거든요. 수입 돼지고기. 네, 예. 그걸 없앴어요. 0%로. 그러면 돼지고기 수입 돼지고기 좀 싸집니까? 그렇죠, 싸지죠. 25%니까 상당히 많이 싸지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철이 되니까 내린 것 같아요. 예, 돼지고기 여름철에 많이 팔리거든요. 이게. 예. 거기다가 이제 환율 적용할 때도 예. 원래는 이제 매도율을 적용해서 예. 하는데 매도율이 이렇게 제일 낮거든요. 네. 낮는데 이번에는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수입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네. 없앴는데 커피, 코코아 예. 여기에 붙는 10%의 그 부가세를 없앴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이 되는 그 가공식품 예를 들면 캔 김치, 캔 통조림, 캔 요런 것들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를 했어요. 예. 아예 2023년 내년도까지 부가세를 없앴다. 그러면 한 10% 정도 이제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예. 물가는 낮아지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좀 저 부가세 면제 품목을 좀 더 늘렸어야 된다. 부가세 면제 너무 품목. 이렇게 조금 예. 좁은 너무 품목으로만 적다. 하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이다. 특히 부가세를 손댄 거는 예.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예, 부가세 10% 떨어지면 물건값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니까 10% 떨어져. 10% 떨어지니까요. 서민들의 좀 수입 물가 부담을 좀 줄여주는데 그럼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했고 사실 이 대책과 함께 나온 오늘 민생안정대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주거비를 전략해주는 주거비를 낮추게 한 이 부동산 좀 규제 완화, 세율이나 이런 조치잖아요. 권대중 교수님, 오늘 나온 이 부동산 세부담 완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그 보유세 완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 완화가 있습니다. 보유세, 네, 거래세요. 이 보유세는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서 세율 적용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예. 2020년도로 2년 끌어올려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좀 내려가죠.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에다가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예.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그대로 세금으로 세율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 정도 됐어요. 예. 이게 매년 5%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년도 공시 가격보다 전년도 5% 올랐다면 예.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다시 또 5% 오르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똑같죠. 내린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100%입니다. 이미. 지금 100%. 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한 건 2006년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세액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낮추려고 도입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70%로 적용했다가 75, 80으로 올렸다가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100%가 올린 겁니다. 매년 5%씩 올랐다는 얘기는 예. 공시가격이 10% 이상 올랐잖아요. 예. 그럼 10% 오르는 것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5% 올랐으니까 플러스 5%가 더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정부가 이제 2년 전에 공시가격에다가 예.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좀 낮추겠다 하는 게 이제 보유세.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세 완화인데요. 예. 대통령 취임하는 날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했죠, 1년 동안. 그렇죠. 예, 이건 워낙 이게 이제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완화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양도세 중과세가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71.5%, 2주택은 3주택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82.5%예요. 엄청난 겁니다. 1억 나면 8,250만 원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1년간 유예한다 그랬는데 2년간 늘립니다. 2년간. 네, 문제는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지금 그 다주택자가 232만 명이 됩니다. 예. 근데 160만 6천 가구가 임대사업에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에 등록한 160만 6천 가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 등록한 건 못 팔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예기간 올해 1년 동안이 아니고 내년까지 늘리는 건 참 긍정적인데 예. 내년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기간이라면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정부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은 혜택을 볼 겁니다. 예. 임대사업 등록하라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예. 오히려 착실하게 혜택을 등록한 다음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예. 아마 1년간 더 연장한 거 아닌가.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예. LTV 규제 완화했었죠. LTV, 예, 네, 주택담보인정 담보 비율.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예. 론투밸류인데 예. 만약에 10억의 아파트가 있다면 담보 비율이 그 70%면 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8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80%까지 올려주고 예. 또 일반적인 것도 한 60%까지 이제 올려주는데 예. 문제는 DSR은 그냥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DSR. 그 원리금 원령 차이인데요. 상환 능력 비율은 그냥 적용했다는 그대로 얘기예요. 한다. 그래 되면 물론 이제 미래 소득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주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미래소득을 감안해서 DSR을 적용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 또 앞으로 미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유리하죠. 예. 내 집 마련이 쉬워지는데 이거는 규제 완화를 안 하고 일단은 뭐 40년, 50년 동안 초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겁니다. 50년짜리가 나오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요. 예. 예를 들어서 그 5억의 대출을 받을 때 4.4%의 대출 이자라면 네. 40년이면 월 222만 원을 내야 돼요. 예. 근데 50년이면 206만 원으로 떨어져요. 아, 그렇죠. 몇십만 원 떨어지죠. 네, 50년간 나눠서 네, 내면 기간이 이자가 길수록 줄어드는 상환 거죠. 저 비율은 낮아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DSR은 그냥 적용하되 젊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래 소득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주겠다. 네. 이게 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대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아요. 네. 종부세 할 때는 2022년 종부세 할 때 공시가는 2021년으로 적용하는데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더 낮춰서 세부담을 2020년 2년 수준으로 줄여주겠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없애겠다는 법안을 지금 내놓았는데 신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법안으로 막겠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법을 고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예. 제 세법을 고쳐야 되는 경우에는 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 그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고치냐 마냐 하는 것은 일단 민주당이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법을 안 고쳐도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예. 법을 고치는 거는 민주당의 합의를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행정령이라도 고치면은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라도 부담을 줄이자고 했더니 네.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정부가 행정령을 고치는 경우에는 네.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를 해서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시행령을 고쳐라라고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2015년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시에 예. 그 당시 박근혜 정부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예.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건드려서 예.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예. 국회가 그것을 다시 되잡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입법을 했거든요. 2015년에. 예. 그래서 두 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두 가지 지금 난관이 있어요. 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바꿔주지 않으면 법을 못 못하고. 바꾸는 문제가 있고 예. 법을 바꾸지 않고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그것마저도 지금 압도적인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 정부 시행령에 대한 그 법률 위반
경우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대통령에게 용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LTV하고 DSR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정부도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3분기에 가서 확정을 하겠다. 3분기에 8월에 가서 80%까지 완화하겠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예. 50년 모기지 출시를 예. 8월에 결정하겠다.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3분기나 8월에 되어서 정부가 이게 나와봐야 아는 문제다. 어쨌든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 세제를 고치려고 한다. 그 면에서 이번에 네. 정부 발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 부분도 금융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번에 이렇게 하면 2020년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제를 개편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자체를 없애버리면 예, 세제 완화 조항을 없애버리면 못하죠. 아 그래요?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세법 개정에서 일단 세율에 공시가격의 세율을 그냥 적용해서 예.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만들어 버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지금 이 종부세 부과 고지가 11월이잖아요. 만약에 11월 고지는 12월이죠. 고지가 그 12월. 부과는 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민주당이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오늘 발표한 정부의 이 종부세 2022년 올해를 2020년 수준으로 2년 전으로 완화한다는 것도 실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네. 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다주택자가 6억 원 이상이거든요. 다주택자는 네, 그리고 11억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1주택자처럼. 네. 네. 네, 그렇게 올려서 좀 세부담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제 금액도 6억까지 올리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애당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서 세부담 완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당론이 어떻게 결정났는지 모르지만 또 최근에 와서는 이걸 또 없애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선거잖아요. 1일 날 그렇습니다. 네. 모레. 그러니까 지금 여도 야도 이 제도 때문에 역풍이 불까 되게 지금 좀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예. 과세 부담을 확 낮춰주자고 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1주택자들은 걔네들만 혜택을 줘? 이런 반발이 일어나서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주택과 관련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는 일단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차분히 정부가 앉아서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에서 꺼냈던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를 차분히 생각하면서 저는 7월, 8월, 9월 추석 전에 이 부동산 관련된 그 종합적인 세제 개편 이게 나올 것이고 예. 거기에는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다주택자의 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이든 뭐 10억이든 올리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는 가을 추석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전 정부가 내놓을 거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속내가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땜질식으로 막 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어떤 하는 문제가 것 됐냐면요. 예.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12억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됩니다. 0.5에서 0.6% 이상 되거든요. 1.2%까지. 물론 이제 1가구 2주택은 1.2%에서 3%까지 돼요. 무겁게 물리는 네. 거죠. 그런데 비과세 요건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12억인데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11억부터 11억. 한다고 내놨거든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도 지금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이 돼요. 이걸 없애겠다고는 했지만, 근데 1가구 1주택 그 1억 때문에 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고가주택 기준은 또 15억이에요. 다 다르군요. 네. 기준이. 그리고 대출 규제도 역시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도 11억을 올리면 예. 어느 게 고가주택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네. 대출 규제는 15억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12억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1억이고 일관성이 없네요. 네. 오늘 보니까 송영길 서울시 민주당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겠더라고요. 네,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흐름과도 안 맞지 않아요?
아직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당론은 아니고 선거기 본인이 때문에 좀 내온 거지. 다급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끌고 왔던 거기 때문에 예. 쉽게 없애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3분기로 예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80%까지 완화하는 거, 생애 최초 주택가입자, 또 50년 모기지를 허용하는 거 지금 40년까지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꼭 필요한 조치입니까? 네, 아니면 뭐 저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그렇습니까? 봐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자꾸 뭐 또 그러면 주택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 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예. 그 뭐 취약계층이라고 우리는 보기는 어렵지만 네. 신혼부부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하는데 전 정부가 이렇게 융자를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다고 보고 예. 또 50년 만기 대출도 아까 우리 공 교수님 말씀 맞다나 다달이 내야 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좋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뭐 주택 투기를 부추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거고 다만 이런 제도는 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뭐냐면 생애 최초 LTV 80%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예. 최소 몇 년 이상은 살아라. 그 집에 예. 네. 그러니까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시켜주는 요소를 네. 가미하는 거는 조건을 저는 그거는 달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생애 최초에 그리고 결혼한 어떤 그런 분의 주거 복지를 예. 위해서 하는 거라면 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얼마든지 저는 붙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주택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이 돼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예. 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매물도 지금요? 감소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실소유자 시장으로 재편하려면 예.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되면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팔 수 있어요. 예. 네, 5년 거주 10년 소유니까.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5년 보유에 2년 거주입니다. 예. 그런데 누구나 집을 팔게 하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예. 중간에 파는 건 투기라고 봐요. 예. 그럼 그때까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아마도 이 정비 사업이 보통 5년,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오르는 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 시장은 분명히 이게 장기 모기지일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갚지 못하게 할 거고 또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이 채권 양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모기지가 40년, 50년짜리도 필요하다고 채권 봐요. 양도가 안 된다는 건 못 팔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뭐 채권 양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까다로울 거예요. 왜? 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 최근 흐름은 조금 뭐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혹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주택을 매입하는 데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네, 지금 그 시장 금리가 엊그제 그 기준 금리가 또 올랐죠. 그렇죠. 1.75포인트인데 대출 금리가 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한 두세 번 더 올린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8에서 10% 정도 올라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저금리일 때는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샀지만 예. 또 옛날에 또 중금리 있을 때도 대출을 받아 샀어요. 예. 그때는 대출을 1, 2억, 2, 3억만 받으면 되는데 그 주택이 10억 돼 버렸습니다. 대출을 5억, 7억, 8억, 1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은 그렇게 안 돼요.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네. 금리가 높아진다면 아마도 쉽게 주택 매수에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LTV를 높인다든지 네. 또는 뭐 DSR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뭐 장기 모기지로 간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50년 장기 모기지로 가면 금리가 좀 낮긴 할 테고요. DSR을 적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늘어나긴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년씩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거라고 보죠. 예.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입사한 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이분들은 뭐 금리가 얼마나 올라도 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위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 중에서도 생활 기반이 평균 이하인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그 금리 변동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그 주택의 어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전 예. 꾸준히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네. 아까 권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없애주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그리고 민생 안정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